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세게 내놨죠. 서울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조금 숨죽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네. 네. 아이고 또 간만에 부동산이 올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또 정책이 굉장히 또 강력한 게 나왔고, 네. 그 뭔가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굉장히 바빠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빠질 때는 집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집값이 올라갔을 때, 네. 강력한 대책이 나왔을 때인데 올해 상반기는 좀 많이 바빴고요. 네. 일단 뜨거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뜨거웠고 네. 대책도 뜨겁게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열기는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책 내용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네. 뭐 6개월 이내 팔아야 되고 6개월 이내 입주해야 되고 지금까지의 규제 패턴에서 벗어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벗어난 겁니까? 지금까지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15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는데 대출 한도를 이제 6억으로 제한했던 점이 가장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 우리 권투 경기로 따지면 심판이 시작하고 파이팅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코를 한 대 세게한테 바로 내일부터 이렇게 한 거죠. 바로 팍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충격이 컸고 네. 저는 현장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맛보기다. 여러 가지가 더 남아 있어라는 발언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네, 작용을 네, 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이게 본 메뉴가 아니라고? 그러면 본 메뉴는 뭐야?라는 심리적 효과도 저는 굉장히 컸다. 실제로 6억 대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 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그렇죠. 같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은 이번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후부터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흘러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대책 발표 전에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43%였는데요. 대책 발표되고 이제 한 4주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0.19%까지 내려왔습니다. 추세 흐름이 상승률이 계속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책이 발표되면 상승률이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0.43에서 0.19%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7월 3주, 7월 4주 이렇게 뒤로 갈수록 아마 0.1 0.05 저는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목적은 좀 달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구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이제 마포하고 성동이잖아요. 성동이 0.99%까지 상승을 했고요. 마포는 0.98%까지 최고로 올랐었는데 지금 통계 결과를 보게 되면 마포는 0.24%, 성동은 0.4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이제 그 둘째 주하고 비교를 한 거고요.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보면 마포는 한 3분의 1, 4분의 1 토막 정도 상승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 8월 여름 휴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8월 여름 휴가 갔다 올 정도 된다면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0. 몇 %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가 정상적이고 어느 정도는 좀 너무 안 오르는 거고 이런 너무 어느 정도 너무 오른 거고요. 통상적으로 0.1% 주간 변동률이 0.1% 이내라면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0.1%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 0.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폭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제가 성동구가 0.99%까지 올라갔다. 그건 엄청 높은 이거는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시속 한 200km 정도로 과속을 했기 때문에 과속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 단속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책도 경찰이 총 출동해서 집중 단속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는 비유네요, 진짜.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단속으로 일단은 해야죠. 과속은 잡은 겁니까? 지금으로서 과속 단속을 하면 잡혀야죠. 안 잡히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책은 가속 속도를 줄이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가격을 더 내릴 것인가, 네.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집값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을 경우에요. 그때는 항상 이렇게 하면은 딴 데서 오른다 하면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많이 얘기하.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풍선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풍선 효과는 우리가 우려했던 건 한강벨트를 뛰어넘어서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로 풍선 효과,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 6억 대출에 영향이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금단신도시 확인해봐도 금단신도시는 6억 대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집값이 제일 좋은 집값이 8억 정도 하니까 네. 6억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게 나왔는데 강남 한강벨트도 얼어붙었다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 될까? 기다려봐야지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네. 수도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제 비아파트 시장, 네. 비아파트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지역들은 감소폭은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래량 감소폭은 좀 덜한데 네. 뭐 전체적으로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도 지금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면 이제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본다면 앞으로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두들겨 맞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내년에도 줄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단기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아파트 공급 물량을 좀 늘리는데 이재명 정부도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나와서 그 영향 때문에 가격이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비수기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이게 계절적 거 아닙니까? 비수기도 이제 맞물린 부분도 있는데 뭐 요즘 계절적인 요인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작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7, 8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랬네요. 왜냐하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작년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2달 연기한다면서 네.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은 계절적인 요인보다도 이번에는 정책의 효과가 저는 훨씬 더 계절적 비수기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 시장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시장 전체가 이번 정부 대책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전에 없던 정책인데다가 또 센 게 더 나올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다들 움츠러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되느냐는 둘째치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다.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든 투자 수요자든 사실 마음은 똑같은 게 내가 집을 사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내 전 재산인데 네.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는데 초강력 대책이 나오고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누가 용감하게 사겠습니까?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일단 지켜보자. 후속 대책이 어떤 걸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자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좀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6억 대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사실은 많죠. 괜찮은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6억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6억 대출 받으려면 부부가 대기업 정도 다녀야 되고요. 원리금 상환이 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심리 효과는. 네네. 3개월 정도 추석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얼어붙은 투자 심리는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후속 대책인데 후속 대책이 공급 위주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기다려도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어. 내가 무리하게 내 집 마련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후속 대책이 생각보다 좀 약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다시 불안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도 더 초강력 대책, 본 메뉴가 너무 매워라고 한다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집주인들이 던지면서 하락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하락을 유도할지 중간을 찾을지 뭐 어떻게 할지는 후속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가격 상승률이 뭐 예를 들면 성동구 같으면은 1% 가까이까지 주간으로 갔다가
뚝 떨어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그 가격 상승률은 호가의 상승률인가요? 아니면 실거래 가격의 상승률인가요? 뭐 이게 한국 부동산에서 상승률을 조사하는데요. 직접 이제 현장 부동산들 방문도 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실거래하고 직접적인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을 하는데 현장 부동산은 일단 올스톱입니다. 문의도 없고 사려는 분들도 없고 네네. 팔려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을 보자면 뭐 저는 제로 0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 상승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승률입니다. 아직 하락 전환은 되지 않았고요. 점점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을 찾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거래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직은 하락 거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 뉴스를 보게 되면 뭐 마포에 뭐 특정 아파트들이 4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단기간에 4억이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특수 관계에 의한 증여성 거래이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정부가 하락을 원하느냐 안정을 원하느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고 하락이 되려고 한다면 집주인들이 나 못 버틸 것 같아 빨리 팔아야 될 거라고 이제 호가를 좀 내리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중간이 잘 없잖아요. 네.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 조절을 중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려는 분들과 팔려는 분들이 눈치 싸움을 굉장히 줄다리기 게임을 줄다리기를 하고 하고 있다. 네네. 추가 어느 쪽으로도 아직 이렇게 기울진 않았습니까? 서로 양보하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주인한테 졌잖아요. 줄다리기 게임에서 그렇죠. 져서 줄줄줄 끌려다니면서 추격 매수한 거죠. 그렇죠. 추격 매수하고 호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대책이 발표되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네. 힘을 내서 당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주인도 내가 지금은 따라가기 싫어. 라고 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시장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 규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매하는 분들을 향한 이 규제인데 전세 시장도 영향을 좀 받는다면서요? 전세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상승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일단 홀딩을 하잖아요.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세 수요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번에 조건부 대출이 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칠 때 전세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강남의 메이플자이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전세 입주장이 막 흔들리게 되면서 또 월세가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도 있는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매매 시장은 사실 저는 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상반기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올라갈 걸 올 상반기에 한강벨트 집값은 저는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과 연동되지 않고 안정을 찾았는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는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정부가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요인을 이제 어떤 대책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세도 DSR 적용을 할 수도 있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후속 대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DSR이라면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네네. 또 소득과 연계해서 대출을 네네. 제한한다. 그렇죠. 대출을 제한하고 지금 뭐 이게 대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시중에 이제 놔두는 기사나 유언비어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데 네. 심지어는 전세 대출 금액을 집주인의 DSR에 포함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파급 효과가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대출에 포함시킨다는 거는 어떤 논리에서 그런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 같은 제도이거든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그렇죠. 본다면. 네, 그럼 맞습니다. 집주인이 무이자 대출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한테 이제 DSR을 같이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파격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임대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저는 파장을 좀 더 민밀하게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할지 안 할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집주인이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이중으로 대출 받는 격이긴 하네요. 전세 세입자한테도 대출을 받고 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근데 받아서. 지금은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은행한테 대출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강도로 지금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요. 나오지도 않은 정책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계속 강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세 사시는 분들로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전세로 돌아오시거나 하더라도 전세가 물량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럴 때 또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세를 살려던 분이 전세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전세 살고 있다가 집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딱 걷어들이고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쓴다 이번에 이런 분들 많아진다는. 요즘 갱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갱신이 늘어났는데 이제 갱신 반대가 이제 신규 계약이잖아요. 네. 아 나는 안 할래. 나가서 다른 전세 구할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도 어렵고 또 이사 가게 되면 또 부대 비용들 중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갱신을 하는데 갱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해서 5% 이내로 제한하는 갱신이 있고요. 또 돈을 다 주고 갱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경우들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는 당연히 저렴하게 인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돈을 올려주고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을 생각한 임차인들이 이번에는 5천만 원 올려주고 2년 후에 1억 올라갈 때 나는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쟁겨두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갱신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까지 미래를 대비를 하시나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네. 왜냐하면 앞으로 전세 시장이 계속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임차인 세입자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좀 아픈 상황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월세가 좀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도 월세가 좀 추세 흐름 자체가 지금 월세가 2021년 같은 경우는 월세의 비중이 한 41% 정도 됐는데요. 지금 2025년에 61%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체 임대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더 월세가 높습니다. 주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들도 이제 월세밖에 없잖아요. 전세가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약간 좀 후진적인 사금융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구조인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내는 것보다 또 전세 대출이자 내는 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빠르게 소멸된다는 점은 저는 좀 우려스럽고요. 전세 사기도 예방을 하고 전세와 월세가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안정된 임차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의 역량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안정성,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전세 사기 뭐 처벌도 좀 강화하고 저는 전세 사기가 진짜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너무 약한 것 같고요. 또 안정성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국가 시스템 요즘 전자계약이 이제 의무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에서 이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세입 집주인의 뭐 세금 체납 정보 이런 걸 시스템에서 검증을 해서 세입자한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이 내가 대출을 해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전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빌려줄걸요? 그렇죠. 빌려주게 되면 얼마나 신경 쓰고 안정성을 검토하는데 집주인한테 빌려줄 때는 너무나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즘 몇 달 동안은 부쩍 전세 대신 주식에 넣어놨으면은 내가 월세를 물더라도 훨씬 남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농담인데요. 뭐 또 이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어떤 돈의 이동을 좀 보여주는 상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가계대출 문턱이 계속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고요. 은행권에서도 뭐 사실상 상반기에 영업 실적은 다 채웠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에 동조를 해서 강력한 대출 문턱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가계부채 증가가 굉장히 둔화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지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은행권에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또 리셋이 되는데 총량이 리셋된다는 얘기죠. 어떤 정책을 펼지 너무 지나치게 몇 년 동안 억제하게 되면 결국엔 또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적어도 올해 하반기는 꽁꽁 틀어막힌다. 대출받기 힘들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정부 정책도 있지만 은행들이 상반기에 본인들 소화해야 될 대출 물량 다 소화했다. 이렇게 다 소화했고요. 실질적으로 은행들은 인상적이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대출 이자는 안 내려도 되잖아요. 지금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게 금리를 안 내려도 된다라는 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대출을 부추기게 되니까 대출 금리는 유지하되 예금 금리를 내리니까 예대 마진으로 은행들은 지금 사실 은행들은 더 수익을 좋군요. 많이 얻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담대는 정말 위험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좀 그 모험 자본이 되어서 기업들에게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참 해주고 좋을 이래야 것 되는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 앞으로 전망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 전환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느 하락 전환이 될지는 이제 후속 대책에 달려 있고요. 지금 시장을 제일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서울의 입주 물량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줄어들었고요. 2026년 내년부터 한 4년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정부의 공급 정책 청사진에 달려 있고요. 당장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 거는 시장의 수요자들도 알고 있는데 3기 신도시 물량을 어떻게 단축할지 공공임대가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 심리라는 건 언제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요 억제로 언제까지 몇 년 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는 사실상 강력한 바람보다도 따뜻한 햇볕이었거든요. 따뜻한 햇볕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에 저는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을 불안해하고 있는 게 이제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그 우려를 좀 씻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게 시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차가 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부족하다는 건 아는데 시차가 있어도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다면 충분히 기다려주는데 그 기다리는 주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이 아니거나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급물 많이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첫 소식을 어디가 개발된다 들었을 때부터 실제 거기에 입주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립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5년 정도 걸리고요. 신도시는 10년, 재건축 재개발은 빨라야 15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사실상 불신이 굉장히 강한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태릉부지, 육사부지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정부의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진행 상황인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발표만 하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불신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발표했던 지구에 대해서 우리 하고 있어. 이렇게 공급을 할 거고 몇 년 뒤에 분양을 할 거야. 3기 신도시 나머지 물량들도 이렇게 우리가 할 거다라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 남아있는 부지들 있잖아요. 용산 정비창 업무지구도 있고요. 또 수서나
또 수색에 가면 철도창, 기지창 부지들도 있는데 이런 거 개발해서 우리가 몇만 호, 스리플 지고 3만 호 공급을 할 테니까 기다려줘라는 좀 안심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걸 가지고 좀 공급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한 15년 정도 걸리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좋은 입지에 브랜드 고급 아파트들을 원하는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영역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공공이 하는 역할들은 공공도 충분히 하고 최근 한 10년, 20년을 보더라도 공공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을 집중하는데 공공만 하면 안 되고 민간은 민간대로 공공은 공공대로 적어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총량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런 우려는 없나요? 갑자기 기억나는 게 예전에 서울시에서 용산하고 여의도 통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거 보고는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철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래서 뭐 용산 정비창 하겠다, 뭐 서리풀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시장이 오히려 막 기대감 때문에 더 오르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사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지금 갑자기 뭐 여의도를 풀어준다 이런 계획들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새롭게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아니라 뭐 수소라든지 그 기지창 부지에 짓는데 거기에다가 나라 땅에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아파트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이다. 국가가 할 거는 그렇게 공급을 하고요.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은 재건축 재개발대로 고급 아파트로 개발을 하고 투트랙으로 저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 살까? 팔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 언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 원칙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당장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안 사고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가족한테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한 번 사면 7년에서 10년 보유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면 되고요. 왜? 떨어졌을 때는 또 떨어지는 구간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 5월, 6월처럼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격 그래프 보지 말고 그럼요. 나를 봐라. 나와 내 가족들 봐라. 내 가족을 위해서 10년, 7년 후를 생각한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가격 방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삽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김인만 소장님하고 같이 부동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짚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 소장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